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또 다양한 요청과 질문들을 주셔서 이번에는 이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장을 하려면 결국에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또 급하게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자극적인데 성장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 믹스 전략, 그걸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리고 조금은 원론적인 얘기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또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저희 유튜브로 공유가 될 예정이니까 유튜브에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크게 네 꼭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용어인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커머스를 운영하면서 목표로 하는 건 결국 매출, 더 나아가서는 수익이죠. 그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요소들을 개선하고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KPI 맵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저희 고객사의 데이터를 봤을 때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 매출이 상승한 사이트들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주로 프로모션 관련된, 즉 퍼포먼스 마케팅과 관련된 전략과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꼭지에서는 4P라고 보통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마케팅 믹스 전략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 커머스 사이트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마케팅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네 가지 요소를 의미합니다. 마케팅 101 클래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네, 기본적인 건데요. 프로덕트, 상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광고. 이렇게 네 가지 영역들에 대한 요소들을 명확히 전략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데이터 드리븐으로 무언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명확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 전략 및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4P 요소들을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먼저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USP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 사실 선호 관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고객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하고 이해한 다음 경쟁사와의 관계, 그리고 경쟁사에서는 어떠한 이벤트들이나 타겟들, 그리고 소재들, 그리고 상품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우리의 상품은 어떠한 유통 과정, 유통 옵션들을 선택해서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또 전략 방법론을 만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이걸 소비자들에게 알릴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절대 한 번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한 번의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 마케팅 전략이 우리가 맞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반대로 또 경쟁사는 USP와 전략들을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마케팅 믹스 전략과 프로세스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우리가 수익화해 나가는 패스로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과 우리의 회사 그리고 경쟁사에 대해서 마케팅 환경 자체를 명확하게 시장 조사로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4P의 요소들을 전략적 방법들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 전략적 방법을 수립해 나가는 방법론에서는 보통 STP 전략이라고 해서 많이들 시도하시죠.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는
결국 우리가 실제 액션을 도입하고 그 액션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회고하려면 정량적 지표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Profitability Drivers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CAC가 어떻게 되는지, 고객의 재방문율, 재구매율이 어떻게 되는지, 객단가는 어떻게 되고 구매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우리의 수익 구조 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앞서 우리가 선택했던 여러 전략들이 과연 제대로 먹히는지, 시장에 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앞선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들은 정성적 혹은 정량적 방법론들이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소위 저희가 구글링을 통해서 시장의 환경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정량적인 방법론들은 예를 들어 모바일 인덱스 지표를 참고를 한다거나 혹은 경쟁사의 뭐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를 확인해 본다거나 그 경쟁사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들의 구성, 가격대 구성이 어떤지를 크롤링을 해서 그걸로 확인을 해 본다거나 또 추가적으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직접 고객에게 현재 시장에서 우리의 브랜드와 경쟁사의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표현한 저 부분은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전략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지표를 측정하고 그걸 회고하는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항상 첫 번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내가 MD든 퍼포먼스 마케터건 브랜드 마케터건 CRM 마케터건 이러한 원론적인 접근부터 명확히 이해하고 들어가야지만 상호 협력을 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의류 쇼핑몰들이 이런 식으로 타겟을 잡습니다.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해보자.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저는 남성이라서 명확하게 그 여성의 쇼핑 패턴을 알지는 못하지만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그 담당 마케터 분들에게 인터뷰를 해봤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성공 사례인데요. 우리는 어찌됐건 니치한 마켓을 접근하는 것보다 좀 큰 규모의 마켓을 접근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20, 30대 여성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과연 20대와 30대의 쇼핑 패턴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쭉 해보고 실제 모바일에서 어떤 쇼핑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20대와 30대의 유사한 지점도 있지만 다른 지점도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쇼핑의 시작 자체는 20대 여성은 주로 지그재그나 유튜브, 지금은 틱톡 같은 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서 쇼핑을 접근하고 시작하는 패턴이 보였다고 했고요. 30대 여성들은 네이버 쇼핑이나 카카오 스타일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상품을 구매한 거에 있어서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는지도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여성들은 가격과 유행에 조금 더 민감하고 30대 여성들은 가성비 높은 상품에 좀 더 민감도가 높았고 그러다 보니 포모에 대한 반응, 그 소셜 프루프 정보에 대한 반응도도 30대 여성은 리뷰 수나 평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20대 여성들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인의 평가, 내 친한 친구가 내 패션에 대해서 내가 산 옷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그러면 우리는 고객에게 우리의 프로덕트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느 정도 가격대에 판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프로모션 전략을 가져가려면 어디서 우리 상품을 홍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형태의 전략적 액션들을 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20대 여성들은 30대 여성의 옷을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보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의 유행 민감도도 다르고 스타일도 매우 달랐기 때문에 원피스라고 해서 같은 카테고리의 모든 상품을 묶어서 20대고 30대고 전부 그쪽으로 랜딩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라 20대가 선호하는 원피스 카테고리명을 따로 따서 거기에는 20대가 좋아할 만한 상품으로 구성하고, 다른 카테고리는 또 명칭을 바꾼 다음 거기에는 30대 여성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진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실제로 시작을 했을 때는 20대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30대에 대한 마케팅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CPC, 로아스 수익률 측정을 전부 다 분리시켜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성장을 뚜렷하게 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20대, 30대 명확하게 다른 쇼핑 패턴의 군집을 가진다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원피스 관심자라고 타겟팅을 하는 것보다 20대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땡땡무늬 원피스 관심자, 혹은 30대 중에서는 투피스 관심자, 네, 이런 식으로 소구를 하는 것이 먹히겠다 라는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회원 가입을 고객들이 할 때 자신의 데모 정보를, 그러니까 연령대와 성별 정보를 명확하게 입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혜택도 추가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전략적으로 앞선 단계들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이제 이걸 성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세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과 지표를 측정하는 방식, 네, 가장 큰 그림,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KPI 맵을 그려야 합니다. KPI 맵이라고 한다면 커머스는 결국 매출과 수익입니다. 네,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 요새 소위 스타트업들이 내고 있는 핀테크나 뭐 다른 서비스들은 주로 재방문율이나 뭐 바이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표 지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커머스는 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수익을 기준으로 세부 지표들을 계속 트리의 형태로 딥다운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익을 높이려면 결국 매출 곱하기 수익률로 먼저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매출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 될 거고, 수익률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딥다운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KPI 맵은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했을 땐 먼저 머리로 다양한 상상을 해보면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될 건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현재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전부 수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존재한다고 하면 웬만한 KPI 맵의 지표들은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직군들이 없고 주로 마케터가 있고, 예를 들어 구글 어널리틱스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안에서 KPI 맵을 그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은 취소 제외된 매출액 곱하기 수익률, 그리고 거기서 마케팅 비용을 뺀 것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저거를 조금 더 딥다운하면 취소를 포함한 매출액에다가 1- 취소율을 한 걸 곱하고 거기다 또 수익률을 곱한 다음 마케팅 비용을 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제 매출액을 구성하는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에서부터 선택의 기로에 놓이실 거예요. 어떤 회사는 우리는 고객별로 CRM을 되게 세분화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메타에 광고를 할 때도 우리 자사 고객의 그 이메일 주소를 직접 메타에다가 업로드해서 유사 타겟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회원, 첫 구매, 재구매 매출로 나누셔가지고 KPI 맵을 구성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통적인 퍼포먼스 마케팅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신규 방문 고객의 CPC를 정확하게 재방문 고객의 CPC와 분리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신규 방문과 재방문 매출액으로 나눈 다음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규 방문으로 매출액을 구성하고 재방문으로 매출액을 구성한다면 신규 방문 매출액은 또다시 신규 방문자 곱하기 신규 방문자의 구매 전환율 곱하기 신규 방문해서 첫 구매한 사람들의 객단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모든 단계를 내려가서 전체적인 숲을 그려보는 게 KPI 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KPI 맵을 그려보면 너무 지표가 많아서 더 혼란스러운 게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제가 예시로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다양하게 지표들을 업데이트한 다음 산식을 물려주게 되면 지금처럼 신규 방문의 CPC, 재방문의 CPC, 그리고 한 달 신규 방문자 수, 객단가 평균 수익률들을 입력을 했을 때 가벼운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저게 이익분이거든요. 매달 이익이 저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시에서 보셨다시피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다른 조건이 동등했을 때 이익이 금방 달성되게 되고, 객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그 이익을 달성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평균 수익률이 높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가 머리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방식대로 시뮬레이션이 금방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러한 정량적 목표들이 그때그때 눈에 보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표들에 대해서 상위 목표 지표를 생각도 하긴 하지만 결국 수익을 계속해서 내려면 그 로어 바운드, 즉 마지노선이 어디인지도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익률이라는 거는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잘 변화시킬 수 있는 지표, CPC, 구매 전환율,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어느 수준까지 최소한 변경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향후 3달 이후부터 수익이 날지, 6달 이후부터 수익이 날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시뮬레이션 지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PC가 높아지거나 구매 전환율과 객단가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재방문율과 재구매율이 낮아지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익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영원히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죠. 따라서 CPC, 구매 전환율, 객단가, 수익률, 재방문율 등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명확하게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라이즈 같은 경우는요, 저희 데이터라이즈 콘솔에 들어오시면 저 정도로 딥한 KPI 맵이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현재는 고객들이 이번 주 혹은 이번 달에 매출액이 왜 높아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당장 이 주요 지표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체 세션 수와 구매 전환율, 그리고 객단가, 그리고 기타 매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보고 이번에 매출액이 높아졌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구나, 떨어졌던 이유는 유입 세션 수가 급감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입 세션 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면 GA4나 저희 데이터라이즈의 유입 페이지를 통해 들어가셔서 마케팅 그 채널 자체가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구매 전환율이 높아졌거나 낮아졌다면 당연히 퍼널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퍼널에서 시장 대비 우리가 어디에 지금 안 좋은 점이 있는지 혹은 더 좋은지를 보시고 그 다음 후행 액션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객단가, 기타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여기서 기타 매출은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출 혹은 네이버 페이 매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KPI 맵까지 전부 다 만들고 시뮬레이션까지도 다 해서 각 지표별 마지노선까지 우리가 다 도출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접근하지 하면, 물론 다양한 세상의 방법은 있습니다. 정석의 방법대로 간다고 해서 항상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커머스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수익률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수익률은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공산품을 뭔가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계신 곳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의 수익률을 더 높게 만든다거나 낮게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 도메인들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판매하시고 있는지, 또 그 물류 라인을 어떻게 갖추고 계신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은 커머스가 있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커머스가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CPC의 마지노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고객을
좀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어떻게든 많이 유입시켜서 한 번이라도 구입을 시키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얻어가는 마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시 광고에 더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계시는 커머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마케팅 최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안 하십니다. 오히려 리텐션이나 이런 것보다 신규 유입, 특히 브랜딩 마케팅을 얼마나 우리는 잘할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신규 고객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무엇이고 거기에 전략적 방법은 무엇인지를 더 많이 고민을 하세요. 바이럴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광고 소재들이 되게 자극적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누적 판매량 뭐 30만 건 막 이런 식의 포모를 자극하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낮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커머스들, 주로 패션업들이 많이 그런데요. 물론 이게 브랜드몰은 좀 예외입니다. 일반적인 소호몰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은 낮은 수익률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분들은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CPC의 상한선이 당연히 낮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마케팅 최적화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고, 마케팅 최적화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건 고객에게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소구해야 되는 소재를 무엇으로 하고, 고객이 그걸 클릭했을 때 랜딩 페이지를 어디로 보내는 것이 구매 전환율 혹은 다른 목표 지표를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오디언스에 같은 비딩가를 가지고서 뭔가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시더라도 메인 페이지에 떨어졌을 때, 카테고리 페이지에 떨어졌을 때, 상품 상세 페이지로 보냈을 때 분명히 광고 성과는 다르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끊임없이 조정하면서 최적화를 하시는 작업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낮은 상태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에만 의존하게 되면 보통 현재 시장에서 메타의 CPC가 작게는 진짜 500원이고요. 많으면 1000원, 2000원, 3000원, 심지어는 보험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곳들은 막 몇십만 원까지도 CPC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한 번 확보된 고객에게 15원, 25원, 많아봐야 3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CRM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의 리텐션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가격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수익률을 가지고 먼저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참고로 우리 회사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회사는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선 결국 마케팅 최적화를 해야 되고, 지금 국내에 상당한 고객들은 보통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메타, 여기 메타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포함하고 그 다음 유튜브를 포함한 GDN까지 보통 이런 채널들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메타를 주로 제일 많이 쓰는 형태를 보이는데, 메타 마케팅 최적화를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메타에서 확인하는, 광고 관리자에서 확인하는 어떤 기여 지표나 구매 전환율 지표보다는 저는 GA4로 기준을 측정을 하시는 게 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내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긴 기간의 간접 기여를 계산해주고 있고, GA로 측정을 하게 되면 다른 채널들과의 멀티 어트리뷰션을 반영한 형태의 광고 기여도 측정할 수 있으며, 단일 기준으로 모든 광고 채널의 유입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GA4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광고 플랫폼들은 어찌됐건 본인들의 수익이 높게 나려면 일단은 첫 번째, 입찰가가 높은 광고를 많이 노출한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클릭이 많이 발생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메타의 광고 매출액의 비중이 CPC가 대략 7에서 8, CPM이 2에서 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고객이 많이 클릭하게 할수록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메타 사용자들이. 그리고 세 번째가 전환으로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광고 플랫폼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준으로 각 광고 세트별로 머신러닝 최적화를 합니다. 그러므로 광고 세트 단위로 구분을 해서 그 광고 세팅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세팅을 하실수록 머신러닝 최적화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입찰가를 낮추고 싶겠죠. 낮추려면 결국 클릭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 광고 플랫폼 입장에서 더 많이 노출을 할 거기 때문에 광고 세트를 기준으로 오디언스와 소재를 조합을 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시면서 클릭률이 더 높은 오디언스와 소재를 빠르게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로 하는 최소 CPC 이상을 다 대응하면서 아까 시뮬레이션한 수익 구조를 창출해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보통 광고에서는 소재를 한 번 사용했던 소재를 1개월, 2개월, 3개월 계속 사용하면 점점 효과는 줄어듭니다. 여기서 효과라고 하는 건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 로아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라는 사람에게 같은 광고의 소재가 반복해서 노출되면 결국 지루함을 느끼거든요. 아, 이거 옛날에 봤던 그거. 그럼 눌러봤자 어디로 도달될 건지 다 기대가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는 가급적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커머스를 하니까 어찌됐건 모든 광고는 전부 다 그 로아스 혹은 구매 전환율을 목표로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들어가자마자 회원가입하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방문이 많은 형태의 광고 세트들은 주로 목표를 회원가입 같은 걸로 잡으시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으로만 고객에게 광고 전략을 짜진 않을 거잖아요. 추후에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회원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안 한 고객에게는 우리가 더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쓰기보단 CRM을 통해서도 데리고 오려면 앞서 신규 방문한 고객에게 무조건 구매하세요 라고 독려하기보다는 지금 구매가 주저되면 회원가입이라도 해 두시면 저희가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회원가입이라도 하고 이탈하게끔 만드는 전략을 취하실수록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메타 광고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주로 메타픽셀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메타픽셀보다 데이터라이즈의 메타픽셀 이벤트 스트리밍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지난번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타픽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밀하게 세팅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고객이 이 상품을 봤다, 이 페이지에 방문했다, 장바구니까지 도달했다, 이런 정보들을 주로 수집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에게 리타겟팅으로 노출해야지, 그러면 A라는 상품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이 대부분 타겟팅이 되는 형태이죠. 하지만 데이터라이즈에서는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고객에게 상품이 몇 번이 노출됐는지, 그리고 그 노출된 상품 대비 고객이 그 해당 상품을 몇 번을 클릭했는지, 그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옵션과 리뷰 탭을 얼마나 눌렀는지, 이런 정보들을 전부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 점수가 몇 점이 되고 A라는 상품에 관심 있을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를 전부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메타픽셀 이벤트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메타 광고 관리자 화면에서 오디언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쏴드려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예시처럼 예를 들어 가운데 그림에서 컨버전 스코어라는 게 있죠. 저거는 구매 가능성 점수입니다. 이 고객은 구매 가능성 점수가 0점에서 100점 사이 중에 한 60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 60점 이상인 고객들에게 내가 리타겟팅을 해야지 라고 세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우리가 비싼 CPC 금액을 더 알찬 고객들에게 리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알차다는 건 더 반응이 높은 거라고 기대되는 고객에게 타겟팅을 할수록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기술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서 광고 최적화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이 높은 회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브랜드 마케팅, 신규 모객을 하기 위한 마케팅 채널만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저희 데이터라이즈의 메타픽셀 이벤트 스트리밍을 활용하여 리타겟팅도 세팅하고, 그 다음 궁극적으로 데이터라이즈의 뭔가 친구톡과 알림톡, 그리고 문자, 이메일을 활용한 CRM까지 갖추신다면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많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저희 데이터라이즈 홍보도 좀 많이 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22년 대비 23년에 커머스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매출이 상승한 사이트들이 꽤 많았습니다. 거의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한 40% 정도는 매출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한 40% 정도는 유지, 20% 정도는 좀 감소, 이런 형태를 보였었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출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감소한 회사들 대비해서 상승한 회사들의 특징은 어땠는지, 전략적으로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 어땠는지를 살펴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의 시간이 워낙 소중하고 호기심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시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 가입 수와 회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았습니다. 두 번째, 구매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그걸 통해서 신규 방문자 수 역시 22년 대비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채널들에 대비해서 다이렉트 유입 및 CRM 유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고 또 따라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대 일주일 이내 재방문율. 저는 이걸 단기 재방문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기 재방문율이 실제 매출이 떨어지거나 유지된 회사들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지금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상세히 들여다보면 회원가입 수와 회원가입률이 높다라는 건 목표 지표를 절대 구매 전환율 하나로 모든 마케팅 믹스를 통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딩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관심자 타겟팅을 하게 되면 보통 신규 방문자 비율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전체 첫 구매자 중에서 무려 56% 이상이 재방문을 했을 때 첫 구매를 합니다. 즉 들어오자마자 구매를 하는 고객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방문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지표를 회원가입하기 혹은 체류 시간 높이기, 이러한 형태로 목표를 세팅해서 브랜딩 마케팅이든 광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관심자 타겟팅 이런 식으로 세팅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성장한 회사들은 일단 구매 전환율 자체가 매우 높은 상태였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구매 전환율을 먼저 최적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최적화하고 그 다음 신규 고객들을 부어 넣었을 때 실제로 매출 상승 효과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최적화했을까? 이것도 광고 플랫폼에서 타겟팅하는 오디언스, 그리고 소재, 랜딩 페이지의 최적의 구성을 찾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피스 카테고리 관심자 중에 20대 여성에게는 이러한 소재로 소구를 한 다음 20대 여성이 좋아할 만한 특정 명칭의 원피스 카테고리 랜딩을 시켰을 때 실제 회원가입과 구매 전환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 소재 안에는 어떤 이미지와 어떤 포모를 자극할 수 있는 문구를 넣었을 때 많이 클릭을 하는지까지 찾아낸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구매 전환율을 높여놓고 그 다음 새는 구멍을 다 막은 다음 이제 유입을 부어 넣은 이러한 형태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하루 방문자 수가 100명에서 뭐 한 500명 정도다. 그러면 이 방식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태에서는 일단은 처음에 브랜드 인지도 자체를 구매 전환율과 상관없이 마케팅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홍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도 DAU, 하루 방문자 수가 100에서 500명 사이인 그런 사이트들은 매출이 증가한 곳과 떨어진 곳의 유의미한 차이가 세션 수밖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한 방문자 수가 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방식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저희 웨비나를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시장 지표, 그리고 그 안에서도 동종업계 지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우리 회사의 퍼널의 단계별 전환율이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 동종업계 대비, 시장 대비 현재 몇 등에 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추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브랜딩 마케팅을 통해서 신규 고객을 쭉 부어 넣겠다라고 하시면 구매 전환율의 목표는 동종업계 중간값까지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거랑 맥락이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하자마자 구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므로 첫 방문에서는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리타겟팅 채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리타겟팅 채널은 이제 뭐 카카오톡 채널 친구 그러니까 친구 맺게 하는 거,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이메일 수신동이 마케팅 수신동이 꼭 하게 만든다는 거, 혹은 그냥 메타픽셀 같은 걸 통해서 고객의 리타겟팅을 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타겟팅 그 픽셀 세팅을 다 하는 것. 요렇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요런 것들을 다 갖추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쭉 진행하고 나면 이게 브랜드 인지도가 되게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객에게 별도의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다이렉트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직접 접근해 가지고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고객들은 진성 유저가 많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따라 증가합니다. 그리고 리타겟팅을 유도한다라는 건 보통 CRM을 통한 유입을 많이 증가시키더라고요. FC, 친구톡, 알림톡, 문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따라서 구매 전환율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단기 재방문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얘기한 다이렉트 유입과 CRM 그리고 다른 리타겟팅 채널의 퍼포먼스 마케팅 세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 재방문율이 너무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부어 넣어도, 그리고 그 고객이 다시 이탈해도 일주일 이내에 다시 재방문을 시켜서 다시 구매를 독려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보는 저희 데이터라이즈 코호트 화면에서 충분하게 지표로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시장 대비 지금 각각의 코호트 지표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동종업계 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수익률이 낮은 보통의 커머스 사이트들이 프로모션 전략들, 특히 마케팅 최적화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라이즈에서도 현재 연구 중인 주제인데요. 프로덕트와 프라이스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덕트 프라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측면을 보면 결국 고객한테 소구하는 상품을 우리는 무엇을 주력으로 할 것인가. 보통의 소호몰 패션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상품 개수가 적어도 몇백 개 이상이에요. 많게는 몇만 개까지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 중에 현재 시점에 고객들에게 어떤 상품을 우리는 더 많이 노출하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하실 텐데,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 고객들이 사용을 하세요. 저희는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이 고객의 활동을 할 때마다 특정한 A라는 상품이 이 고객에 몇 번이 노출되는지를 전부 수집합니다. 그 얘기는 각 상품별로 총 노출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다 수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반으로 그 상품별 노출수, 클릭률, 구매 전환율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지표를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이 모두 높은 상품이 무엇인지를 지금 왼쪽에 예시로 보이는 저희 데이터라이즈 대시보드 화면에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상품을 광고 소재로 활용하시거나 메시지로 쏘시거나 아니면 메인 페이지나 카테고리 페이지 상단에 노출하시거나 심지어 이벤트를 구성하시면 고객이 현재 시점에 원하는 상품을 명확히 소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어요. 지금 날씨가 따뜻했다가 갑자기 간절기로 넘어가는 시즌에서는 보통 기모나 패딩 같은 상품, 그리고 가디건 같은 상품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소호몰에서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는 트렌드를 보였고, 그런 거에 빠르게 대응한 고객들은 곧바로 가디건과 패딩들을 광고 소재와 각종 사이트 상단에 노출을 함으로써 매출액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자동 생성형 캠페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이건 주로 상품 추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쿠폰이나 적립금 같이 또다시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보내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객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상품들을 미리 추려서 자동으로 저희가 소재를 만들어서 발송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발송을 했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있고, 그 100명에 대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쐈을 때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은 40명에게는 A라는 상품이 메시지로 갔을 거고요. 친구를 맺지 않은 60명한테는 안 갔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40명이 A라는 상품을 정말 샀는지, 60명이라는 사람들은
A라는 상품의 메시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샀을 가능성이 높겠죠. 몇몇 사람들은. 그랬을 때 그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A 집단에서 발생한 총 매출 기여, 그리고 B 집단 60명에서 발생한 매출의 총 기여를 상품별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상품별로 계산하게 되면 지금 이 차트가 좀 낯설어 보이시겠지만 각 상품별로 총 몇 건을 발송을 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의 그 매출 기여의 차이분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파란색을 띠고 있는 상품들이 그 추천의 효과가 좋았다는 거고요. 빨간색은 메시지를 쐈을 때 오히려 추천의 효과가 낮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성과가 나는지는 더 복잡한 분석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현상은 이렇게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추천 효과가 반드시 좋았던 그런 상품들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 소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로덕트 전략 방식이고요. 프라이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팔고 있는 분명히 가격 전략이 있을 거예요. 상품별로. 지금 요거는 3개의 사이트의 판매 가격대별 그 구매 건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취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액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그린 차트거든요. 예를 들어 파란색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2, 3만 원대의 대부분의 상품을 노출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취소율이 2만원에서 3만원, 3만원에서 4만원, 4만원에서 5만원 올라갈 때 점점점 취소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사이트는 또 어떤가요? 빨간색 사이트를 보시면 저 사이트는 보통 4만원대 상품들을 주로 많이 이제 4, 5만원대를 가장 많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6만원, 7만원, 8만원으로 올라갈수록 취소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물론 7, 8만원대 상품 자체가 고객들에게 품질적으로 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저 상품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전략을 잡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먼저 본 다음, 전체적인 현재의 상황들을 본 다음, 상품 개별 하나하나의 변화에 따른 그 구매 전환율의 변화, 그리고 ECPM의 변화, 하루 평균 매출액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차트는 상품 딱 하나가 되게 다양하게 상품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본 그래프입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걸 구매하는 고객은 많아지게 되고요. 그거의 최적점을 찾을 때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29,800원대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팔았을 때 하루 매출액 자체는 가장 높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가격을 많이 낮추셨을 때는 그 상품을 상당히 많이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량에 따라 매출액이 는 것도 보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맨 왼쪽 그리고 중간은 노출 대비 구매 전환율, 그리고 ECPM의 지표를 봤을 때는 오히려 46,720원대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노출 대비 구매 전환율과 ECPM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하루 매출액이 결국에 높은 게 짱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상품 하나를 팔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 상품을 판매할 때는 예를 들어 이 상품을 29,800원으로 판매할 때의 노출수와 46,720원을 팔 때의 노출수를 유사하게 갖고 가거나 혹은 변화를 조금 다르게 줬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다른 상품을 오히려 더 상단에 노출했을 때 전체 매출액의 비중 자체는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상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조건 저렴하면 좋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격을 상품별로 할인을 쭉 적용할 때마다 그 구간별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의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최적점을 찾아내는 것, 그게 일종의 다이내믹 프라이싱이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4P 중에 하나인 프라이스의 최적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데이터라이즈도 열심히 연구 중인 주제이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판단하고 쓸 수 있는 기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긴 시간 또 많은 얘기들을 전달 드렸는데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 업계의 데이터쟁이로서 데이터를 늘 봐왔고 데이터를 봤을 때 늘 행복하고 좋은 전략들을 잘 찾아왔지만 제가 데이터로 100% 정답이라고 말을 하는 건 거짓말 같아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성적으로 전략적으로 세운 전략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전략들이 실제 액션으로 갔을 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결국 데이터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현황을 알고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빠르게 찾는 거에는 분명히 데이터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런 힘을 저희 데이터라이즈와 함께 나눠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꼭 데이터라이즈 솔루션 무료 체험 사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긴 내용들은 다시 정리를 해서 일주일 이내에 유튜브에 다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다음번 웨비나도 기대해 주시고 다시 이 영상 또 한 번 시청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뭔가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냥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종료하기 전에 여쭤보면 웨비나를 오후 7시에 하는 거랑 오후 3시에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그 웨비나 시간을 언제 하는 게 되게 바로 답변을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업무 시간에 웨비나를 편하게 더 들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시간대에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약간 예고편처럼 말씀드리면 2주 뒤에 웨비나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말씀드릴 주제는 CRM을 진행하실 때 고객들에게 CRM 메시지가 너무 많이 가게 되면 피로도를 느껴서 예를 들어 카톡 채널 친구를 차단하는 거나 이메일 수신동의 혹은 마케팅 수신동의를 차단하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정답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주 뒤에 여러분께 설명드릴 테니까 2주 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